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울의 상징적인 건물 중에 하나인 서울역과 철도 교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역은 KTX 서울역이 세워지게 되면서 이제까지의 역으로서의 기능을 접고 그 대신 이 건물 자체가 사적 제284호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문화역 서울 284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박물관으로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를 나르는 서울역이라는 타이틀로 이런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이 철도 교통의 역사는 1899년 9월 18일 날 경인철도가 개통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 기차 레일도 미국의 철강회사인 카네기사 제품을 수입했고 기관차도 미국에서 구입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기사회에서 운행이 되었었던 것이죠. 처음에 이 경인철도는 이 철교가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노량진까지 운행이 됐었던 것이 그 다음해인 1900년 7월 5일 날 한강철교가 건설이 준공이 되면서 이제 지금의 서울역에 해당되는 남대문역을 거쳐서 서대문까지 역까지 운행이 됐었던 것입니다. 자, 1900년도에 남대문 정거장의 모습을 보고 있고요. 당시에 이 경인철도는 소위 시발역이 바로 이 남대문역이 아니라 서대문역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1920년까지 경인선과 경부선의 시발역 역할을 했던 것이 서대문역이 되겠습니다. 이걸 지도에서 확인해 보면 지금 이 지도에서 여기가 남대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서울역인 남대문 정거장이 바로 이 위치에 있고요. 이 철도는 쭉 연결이 되어 가지고 이곳 서대문역이 당시에 종착점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치에 현재는 서대문 정거장 터라고 하는 표지석이 세워져 있는데 이 표지석이 현재 이화여고 정문 앞에 세워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화여고 운동장 쪽이 당시에 서대문 정거장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형의 모습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 한양 도성이 쭉 이어지고 있고 위에 프랑스 공사관이 바라다 보이는 바로 이 자리가 당시에 우리나라 철도 교통의 종착점이 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1905년에 경부선이 개통을 하게 되는데 당시에 경부선 개통 기념식을 했었던 곳이 남대문 정거장 앞 광장, 지금의 서울역 광장이 되겠습니다. 당시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17시간이나 소요가 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일제강점기에도 쭉 이어지게 되는 바로 당시에 기차표를 보게 되면 동경에서 출발해서 경성까지 부산을 경유하는 이런 기차표가 발행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해서 동경에서 경성까지 올 수 있었을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식민지 시대다 보니까 동경이 늘 기준이 되게 되어서 동경에서 경성까지 오는 기차는 하행선이 되겠죠. 지금은 서울로 오는 것이 늘 기준이 돼서 서울이 기준이 돼서 부산에서 서울로 오면 상행선이 될 텐데 여기 이 당시만 하더라도 거꾸로 하행선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일본의 동경역이 되겠고요. 이 동경역에서 출발한 기차들 중에는 이렇게 하나의 전 관람을 할 수 있는 전망 기차도 운행을 했다고 합니다. 저 멀리 아소산이라고 하는 일본의 상징이 되고 있는 아소산을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전망 열차를 타고 어디까지 오게 되냐면 시모노세키까지 이렇게 오게 되면 시모노세키 역에서 내려서 바로 이렇게 배로 갈아타게 되니 이를 흔히 부간 페리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부산과 시모노세키 사이에 이런 첫 전기 여객선이 바로 일기환이라고 하는 여객선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이 여객선이 부산에 도착을 하게 되면 바로 부산역과 연결이 되는 이 잔교를 거쳐서
결국 기차로 바로 갈아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 당시에 이 부산역의 모습이 되겠고요. 여기서 열차를 타고 이제 서울로 달려오게 되는데, 이 당시 서울역을 당시에는 소위 경성역, 게이조역이라고 그랬고요. 그 전역이 용산역이었고 다음 역이 서소문역, 즉 서대문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남대문 정거장에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되는데, 당시에 남대문 정거장의 모습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당시에 그 경성 지도를 보게 되면, 서울 지도를 보게 되면 기차 노선이 한강을 건너와서 노량진을 거쳐서 용산에 오게 되고, 이 용산에서 경원선이 갈라져서 강북 강변으로 운행을 하게 되고, 경의선은 이렇게 두 코스로 나뉘어지어서 올라가도록 이런 구조로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전체적인 당시의 철도 교통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었고, 특히나 1925년에 오게 되면 이제 경성역을 새롭게 건축해서 이런 모습으로 신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웅장한 모습에 이 경성역을 주관했던 것은 당시 남만주 철도 주식회사가 주도를 했고요. 이것은 지금 스위스의 루체른 중앙역을 그대로 모방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아주 유럽풍의 거대한 이렇게 경성역을 축조했었던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됐던 이유는 바로 남만철 주식회사가 만주 침략을 통해서 한마디로 동북아시아의 중요한 거점으로서 일본 본토로부터 대륙으로 이어가는 중요한 연결점에 바로 이 경성역을 둠으로써 결국 대륙 침략의 전진 기지로 삼겠다고 하는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결과 이 만주로 이어졌던 이 철도는 시베리아 횡단철도나 몽골 횡단철도 혹은 중국 횡단철도와 연계가 되면서 유럽까지 갈 수 있게 되는 연결 노선이 나오게 된 것이죠. 자, 왼쪽의 표는 동경에서 베를린, 독일의 베를린까지 가는 기차표가 국제 열차표가 되겠고요. 오른쪽의 경우는 시모노세키에서 에스토니아의 탈린까지 가는 기차표가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은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도 이렇게 다른 나라로 갈 수 있는 국제 열차를 탈 수 없는 것에 비해서 당시에는 이렇게 국제 열차가 운행을 했었다는 것이죠. 자, 지금 가운데 사진에서 보시는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때 금메달을 땄던 이 마라톤 선수 손기정도 당시 베를린까지 바로 이 기차로 갔다고 하는 회고를 보면, 이 당시에 경성역은 유럽으로 가는 국제 열차가 떠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본 전역에서 이 나진항을 통해 가지고 혹은 청진, 웅기 등의 이러한 세계 항구를 거쳐서 동해 항로와 연계된 이 여객과 물자가 대륙 횡단철도를 통해서 동북아시아 전역으로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이런 대륙철도 연결이 이미 그 시절에 시도되었었다라고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결국 한반도 철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성격이 국제적이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는 이 수억의 인구가 밀집한 동북아시아의 중심축으로 만들어서 결국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이렇게 확산시키겠다고 하는 이런 대륙 침략의 의도가 이 경성역에 담겨져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바로 남만주 철도 주식회사는 결국 이러한 군부와 함께 굉장히 군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한반도 철도를 운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철도에 관한한 일부는 동북아시아의 제국이었고, 경성은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서울은 동북아시아 철도 교통의 중요한 연결점에 구실을 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서울역은 대륙으로 갈 수 있는 바로 국제선이 출발하는 이러한 중요한 철도 교통의 요지로서 기능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얘기를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전해드렸습니다.